오늘은 여러분 비문학 독서에서 선지 제작 분석 비법, 어떻게 보면 따라서 궁극적인 우리가 정답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번 시간에 학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의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죠. 그 네 가지로 쪼개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교체가 내용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가원의 혀를 찔러요. 한번 1차적으로 찌릅니다. 또 아플 겁니다. 정말 선지 제작 원리를 다 알려줍니다, 이번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긴 만큼 너희들한테 큰 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옳은 게 더 중요하죠. 너희들은 그것만 찾으면 되죠. 근데 알다시피 틀린 거를 구분을 해야지. 왜? 함정도 옳은 것만큼 찾기가 힘들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옳은 선택지는 의외로 너희들이 찾는 게 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틀린 선택지를 알아야지만 너희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지 어떻게 제작되는지 궁금해서 오셨죠? 맞아요. 선택지는 제작되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선택지는요, 일단은 의문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의문은 뭐뭐뭐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바로 교체, 탈락, 그리고 뭐요? 첨가, 마지막 축약. 그렇다면 이 의문에서 빌려온 선택지 시작 부분은 바로 이 선택지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는지, 그래서 교체 방식, 뭔가가 바뀌고 뭔가가 없어지고 뭔가가 첨가되고 무언가가 축약되는 무엇에 비해? 바로 지문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순쌤이었고요. 상혁쌤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비문학 독서에서 선지 제작 분석 비법, 어떻게 보면 평가원이 고심해서 5개 중에 정답을 고를 때 꼭 필요한, 배워야만 하는, 따라서 궁극적인 우리가 정답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번 시간에 학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one of the best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동시에 다른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내가 앞에서 배웠던 독해 원리, 기타 등등이 선행이 되어야만 이번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서 지문 요소, 평가 요소, 그리고 판단 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트로에서는 목차를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로 선지 구성을 할 건데, 이때에는 의문의 변동과 같은 맥락으로서 의문의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죠. 그 네 가지로 쪼개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교체가 내용이 가장 많아요. 의문에서도 교체가 가장 많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교체를 맨 뒤로 빼고 나머지 먼저 설명한 뒤에 교체를 좀 길게 빼놓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선지가 구성되는 법칙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제작되는구나 라는 명목에서 제작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됩니다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가원의 혀를 찔러요. 한번 1차적으로 찌릅니다. 혀가 아플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얘를 본격적으로 심화시킵니다. 옳은 선택지와 그른 선택지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이거 알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평가원에 가셔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선지 제작 원리를 다 알려줍니다, 이번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긴 만큼 너희들한테 큰 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이제 궁극적으로 선지 제작과 구성 원리를 알았으면 그거 가지고 오답을 어떻게 분석하고 정답을 고르는지를 학습하셔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궁극적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성과 제작 법칙의 순서대로 수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축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의문의 축약 뭡니까? 두 개를 하나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있는 두 개의 문장 또는 그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의미와 문장을 가진 그런 의미를 선지를 구성시킬 때 축약시키는 거예요. 두 줄을 한 줄로 선지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문장을 하나, 그리고 부수 문장 하나,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요.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결합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기억을 바탕으로 니은을 이해한 바로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기억도 지문 안에 있는 문장, 니은도 지문 안에 있는 문장이라는 점에서 축약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축약은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은 축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지 구성할 때.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문장 결합에서 두 개 문장이 관련이 아예 없을 리가 없죠. 무조건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두 개가 합쳐서 축약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유기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문장 결합은 특히 지시어를 찾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장 두 개가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시어로서 두 문장이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시어를 찾을 능력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두 개 문장이니까 하나는 정답, 하나는 오답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두 개 문장, 하나는 허언, 하나는 사실로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보는 거야. 한 문장으로 줄었을 때 두 개는 하나는 정답이 아닌 지문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얘는 세모가 되죠. 이러면 오답인 겁니다. 축약의 함정은 이거예요. 앞에 말은 맞는데 뒤에 말은 정말 틀려. 아니면 뒷말은 맞는데 앞에 말이 틀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축약은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논리적인 해석이 가장 중요한 유형이고요. 그 다음은 탈락입니다. 자, 탈락 같은 경우에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문 내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있는 다른 정보는 빼요. 지문에 있는 다른 그냥 TMI나 이런 정보들은 뺍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만을 선지에 반영해요. 그러면 일부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정답이냐? 반영을 했으니까 정답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예 일부 내용을 반영한 선택지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 지문에 대한 설명, 묘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정오답을 다 고를 수 있습니다. 즉, 탈락과 축약은요, 모두 정오를 가르는 데 있어서 오답일 수도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탈락시킴으로써 오답 선지를 만들 수도 있고 축약시킴으로써 정답 선지를 만들 수도 있고 두 개가 섞여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탈락은 더 짧고요. 마지막 첨가. 내 교체 전에 마지막 첨가. 자, 첨가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첨가를 다른 단어로서 의도적인 첨가, 의도적인 삽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다른 외부에서 뭔가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의도 삽입이니까. 그래서 얘는 지문에 등장하지 않는 의도를 삽입해서 선지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선지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그런 게 의도 삽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첨가는 의도 삽입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첨가니까 뭔가 지문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주로 보기 문제가 많이 구성할 때 많이 첨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보를 첨가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정보 첨가. 자, 정보 첨가라는 거는 뭔가 더 많은 TMI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관계없는 새로운 정보가 선지에 제시되는 거가 정보 첨가. 그리고 세 번째가 정보 첨가와 다른 첨가는 뭐냐면 원인 첨가가 있습니다. 자, 원인 첨가는 뭘까요? 인과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원인 첨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인과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지문의 그 결과, 지문에서 보여준 그 결과를 이 원인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겠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결과로 보고 거기다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추론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선지에서 적절한 원인이라고 물어보진 않지만 원인 중에 적절한 거를 고르게 되는 문제, 적절성을 묻는 문제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첨가는 주로 인과관계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첨가되었을 때는 난이도가 조금 더 격상됩니다. 지문만 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원인 결과도 구조죠.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나 해결 둘 중 하나가 선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문에서도 이거는 첨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문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건 독서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문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좀 더 기억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축약, 탈락, 첨가 보았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느낀 거는 뭐야?
선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 선지가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축약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아니면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첨가, 뭔가가 하나가 더 첨가가 된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문은 하나의 정보인데 뭔가 외부에서 하나가 들어와서 두 개가 된다는 거죠. 축약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그죠? 탈락하고 반대가 아니라 얘는 축약하고 반대인 거예요. 탈락은 그냥 싸그리 뻐릭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1, 2, 2, 1 따지고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두 개의 문장이 되기 때문에 선지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선지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를 분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죠. 뭐를? 출제자의 의도. 그리고 그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한 수단, 이런 것들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선지가 나왔고 걔랑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뭡니까? 일단 너희들이 처음에 읽은 지문이죠. 선지와 지문이 비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없는 정보 또는 지문에 있는데 선지에서 그 중요한 게 빠진 거 서로 간에 이렇게 교환하는 거야. 그래서 선지가 지문에 없는 게 첨가된 건 없는지, 지문의 내용을 선지가 축약한 건 없는지 이거를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지에 제시된 해결 방법, 선지에 예를 들면 문제점과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 만약에 해결책이 나왔을 때 그 해결책이 그 지문에서 설명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만한 내용인지, 해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지를 분리해서 의도와 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두 개 문장이 하나가 되든 한 문장이 두 개가 되든, 즉 축약이 되든 첨가가 되든 어떤든 간에 너희들이 봐서 선지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지문 구성에서 지문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가 가능한지, 이거는 기본적인 조금의 추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의 구간 교체 보도록 할 건데요. 교체는 조금 정말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준비를 해주세요. 내용이 좀 많아요. 자, 일단은 선지가 교체되는 거는 조금 일단은 변환이라고 다시 발을 바꿀게요. 음문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된 거고요. 얘는 변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는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즉, 그 동작, 서술어에 들어간 행위의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행위를 했는데 제가 행위를 한 것처럼 바꾸면 그게 오답이 되는 거죠. 선지 구성에서 일단 첫 번째는 주어 변환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어의 지문에 있는 문장에서 그 지문에 있는 문장의 주어와 선지에 있는 문장의 주어를 다르게 하든 이렇게 다르게 해서 너희들이 헷갈리게 하는 낚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선지의 주어와 지문의 주어가 일치하는지만 찾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쵸? 그래서 이 주어가 서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서술어의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의 관점인지, 주장인지를 서술어를 바탕으로 너희들이 지문과 선택지를 비교 대조하면서 찾아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휘가 바뀌는 겁니다. 어휘 변환이라고 해줄게요. 자, 어휘 변환은 뭘까요?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얘는 그냥 뻔히 보일 것 같죠? 그쵸? 맞아요. 어휘 변환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나 외래어, 그냥 지문에 나왔을 때 그거를 고유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기도 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거 굳이 왜 물어봅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왜 물어보냐면 너희들의 수능 독해는 독해력만 묻는 게 아니에요. 어휘력도 묻고 싶어 합니다. 수능은요, 여러분들이 초, 중, 고 12년간 배운 것들을 얼마나 잘 써먹느냐, 얼마나 잘 배웠느냐, 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원래 궁극적으로 대입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너희들의 12년간 배운 거에 대한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휘력과 이해력을 평가하려고 어휘를 변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그래서 그냥 선지에 있는 어휘와 지문에 있는 어휘가 뜻이 일치한지만 찾으시면 돼요. 즉, 이거가 됐는지 아니면 아예 뜬금없는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주어, 어휘 다음은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자, 원인과가 뒤집어지는 거 우리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안 들었어도 돼요. 설명해 줄 거니까. 일단 위치가 변환되는 거. 걔랑 조금 달라요. 위치 변환 같은 경우에는. 자, 위치는 앞하고 뒤가 흔히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지문에서 뭔가 원인과 결과 또는 수식을 받는 대상과 수식을 하는 대상이 있어요. 즉,
수식과 피수식이 있죠. 근데 그거를 뒤집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주어. 예를 들면 지문에서 주어. 지문에서는 주어. 그리고, 그러니까 선지에서는 피수식. 그러니까 선지랑 지문을 구성했을 때, 주어와 수식어, 서술어라고 봤을 때, 자, 주어가 수식을 받는 애죠. 그래서 피수식어죠. 그리고 서술어가 그러니까 주어한테 수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어죠.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편해요. 근데 이 피수식어는 주어처럼, 수식어는 서술처럼이니까 동작을 당한 놈이 얘가 이걸 당했다. 또는 이거를 얘가 당했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해석하면서 좀 보라 이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생각보다 주어와 수식어, 서술어와 피수식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지. 가볍게 착각하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식어와 피수식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문과 선지를 확실하게 얘는 주어, 얘는 피수식어 해서 지문 안에 선지에서도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어, 서술어. 그러니까 얘는 1차적으로 선지에서 수식되는 거, 얘는 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수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지문에서 그걸 찾으시면 돼요. 지문에서도 분명히 주어, 서술어가 수식어, 피수식어 관계가 제대로 눈에 지문대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선지대로.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위치 변화는 이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영어 시간에 배울 거라고 배웠으면 좋고, 인과 선후가 도치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인과 선후가 도치되는 경우가 있다. 자, 원인과 결과가 앞뒤가 바뀌면 정답일 수 없습니다. 예. 이거를 낚는 겁니다. 왜냐? 지문에서 둘 다 등장했잖아. 이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왜냐? 결과도 지문에 나왔고 원인도 지문에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지문에서 두 개 다 내가 본 것 같아 하고 이걸로 정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낚으려고 낸다는 거예요. 인과 선후 그리고 또는 도치 얘는요. 지문을 그대로 나와요. 지문에서 100% 나옵니다. 어디서 갖다 끌어쓰는 것도 아니고 다만 도치로서 교체하는 거잖아. 변환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낚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되게 간단해요, 얘는. 그래서 인과 선호가 도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논리가 변환되는 거. 자, 논리가 변환되는 것까지 함께 여기서 배울 거예요. 자, 논리 변화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논리적인 추론 들어보셨죠? 논리 추론 뭐예요? 글의 내용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추론이에요. 오케이? 즉,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대우, 역, 얘네들이 각각의 여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주로 뭐 가정을 하든가 또는 가정을 부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논리적인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는 파악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전제와 결과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전제와 결과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리 변화는 여기서 위치 변화는 함께 배웁니다. 얘는 따로가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3-2로 개념을 다룰게요. 자, 논리 변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결론의 부정을 가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등장하고 전제가 등장합니다. 이런 하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제안을 주고 가정을 할 수도 있어요. suppose.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얘네들은 해석할 때 너희들이 정당한 선지인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제와 결론이 1대1로 이어져서 선지에서도 그렇게 이어지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죠. 얘도 당연히 결론과 전제가 바뀌면 정답일 수 없고요. 가정을 이걸 하지 않았다면 이랬을 텐데 했는데 지문에서는 그랬는데 선지에서 이걸 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부정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너희들이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리 변환의 경우에는 위치 변환은 오케이? 왜냐? 지문에 나온 거니까 어휘는 패러프레이즈 바뀌는 거여도 그냥 이해만 되면 되는데 주어 변화는 눈에 보이는데 얘는 일단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문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어감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 어감이라고 하면 뭡니까? 어감. 말하는 느낌이 바뀌는 거죠. 그쵸? 네 번째는 어감. 얘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쟤는 나쁜 놈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걸로 내용이 나왔다고 볼게요. 이러면 모든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나쁘다고 말했다. 라고 하면 뭐예요? 더 적은 사람들이 말한 거죠. 그래서 all과 몇몇 이거는요. 너희들이 해석할 때
주시 해석이 아니라 독해할 때 주시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지문에서는 몇몇이라 그랬는데 선지에서는 마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말을 하면 이건 정답일 수 없거든요. 이게 어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확대를 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해서 선지를 구성하면 이건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확대 축소를 통해서 선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어감은요, 서로 같은지, 지문과 선택지, 그리고 이 선택지 안에서는 두 대상이 서로 같은지 이런 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동의를 하고요. 범주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범주. 어느 정도의 범인지. 이 범주 판단이 어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범주예요. 모든인지 몇몇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범주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성이 다 있잖아. 어감 변화는 관련성은 있어. 모든 이든 어떤 이든 사람이잖아. 그치? 이런 관련성이 있는데 일치하는지, 지문에서 지나치게 확대 축소는 안 했는지. 그래서 관련성의 여부를 너희들이 또 따지셔야 돼요. 그러면 관련성의 여부와 동시에 기본적으로 선지를 구성하는 게 그러니까 지문이죠. 그러니까 지문이기 때문에 그 지문 안에서 약간 범주 판단을 할 때에는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예요. 어감 변화는요, 깽격보다 좀 난이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는 여러분 어려운 유형이라고. 그래서 이때에는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범주 판단으로 너희들이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요구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요. 개연성인데 개연성 변화는 아니고요. 계속 다 변화했지만 앞에는 얘는 추론입니다. 아까는 논리 추론성이었지만 얘는 개연성 추론입니다. 자, 개연성은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그 내용이 인정. 오케이? 지문에서 이건 사실이다 라고 말을 해요. 지문 내용에서는 이거를 참이라고 말을 하면 그 선지 내용도 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개연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서 이 내용을 거짓이라고 말했다면 선지도 거짓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문에서 이런 거 다 미신이다 라고 말을 하는 지문이었다면 선지에서 다 미신인 내용이 답이겠죠. 하지만 지문에서 이거는 미신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선지에서 같은 선지가 등장해도 얘는 그러면 오답이 되는 거죠. 지문하고 일치하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지가 참이면 지문이 참일 수도 있고요. 지문이 참이면 선지가 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후자의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네, 후자의 경우가 좀 더 많이 등장하고요. 이런 거는 추론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연성 변환이 아니라 추론이라고 이름을 적어놓은 겁니다. 오케이? 얘는 전제 조건. 어떻게 보면 어디 갔어, 전제? 전제 조건이 여기서도 활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봤을 때 개연성 추론이 어감 변환보다 어렵다는 거죠. 얘랑 얘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개연성 추론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난이도만 높이면. 그래서 얘는 어마무시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문 바탕의 전제 조건을 너희들이 다 따져야 되거든요. 이 전제 조건을 토대로 선지를 옳은지 틀린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론 문제잖아. 3점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에서도 추론 문제 3점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어, 독서,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3점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 어려운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서는 알고 가면 돼요. 아,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구나. 나 본 것 같다. 아, 이런 게 바로 개연성 추론 문제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일단 넘어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 뒤에서 설명을 또 할 거니까. 일단 이런 문제가 있구나 부터도 너희들한테 점수가 많이 올라간 거야. 왜냐면 봤을 때, 아, 이런 문제네? 아, 이거 찾으면 되네? 벌써 알겠잖아. 그런 기본적인 감은 생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교체 탈락, 첨가, 추격 4개 다 배운 거야. 선지 교체 다 완료했다고. 오케이?